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생활학 제품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제 배경에서 왜 화학 물질이 중요한지 배경을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이제 금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자발적 협약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생활학 제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지 한번 다시 그런 방법론적 생각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 한번 같이 얘기하고자 합니다. 생활화학 제품 정의가 굉장히 사실은 모든 게 생활화학 제품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엄밀하게 법적인 것은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이제 그걸 규정을 해주고 있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세제, 표백제, 접착제, 자동차 용품, 생활화학 제품 아닌 게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래서 생활화학 제품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널리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우리 일상 속에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여기서 이렇게 생활화학 제품 관리하는 거 다 환경부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가지고 잠깐 부언을 드리면, 손소독제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건 이제 의약 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약품이 되는 거니까는 이제 질본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되고요. 또 손세정제는 또 화장품법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소속이 있어 화학제품 안전법이 아니라 그건 또 화장품법에 대해서 해가지고 식약청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활화학 제품을 우리가 사용되고 있지만 어떤 품목에 따라서 또 관리되고 있는 영역도 이렇게 서로 다르다는 거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사실 이 얘기를 꺼내지 않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화학물질이 왜 무섭고 생활화학 제품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아픔이 됐는가라는 것에 가장 큰 사회적 아픔은 가습기 살균제인 것 같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있은 지 이제 한참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피해를 호소하고 계시고요.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사실 좀 못된 말로 농약을 물에 타서 저희가 들이마신 이런 사례가 되고, 아이를 돌보던 엄마가 마셨고 집에서 놀던 아이가 마셨고, 사실 그러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게 한참 오래된 얘기지만 외국분들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런 사고를 겪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모르는 사이에 화학물질이 이렇게 우리한테 큰 아픔을 줄 수 있구나. 그래서 통칭 케모포비아라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신조어로 많이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부담감이 생기게 된 거죠. 사실 그게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많은 노력들을 이제 쭉 하게 됩니다. 가장 그런 것에 극단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저희 정책적으로 제도가 바뀌어가는 모습에서 그것을 잘 느낄 수 있는데요. 관리를 해야 된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생활화학 제품을 좀 더 엄밀하게 기업이 좀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만들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생활화학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을 좀 더 규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체계화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16년부터 쭉 있어서 이제 18년에 생활화학 제품, 살생물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되고, 이제 19년에 이게 화학제품 안전법으로 다시 재정비가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법이 이렇게 생활화학 제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된 것은 이렇게 큰 우리의 흐름 속에서 보면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최근 이제 올해부터 이제 되는 것이 생활화학 제품, 특히 살생물질이 문제가 됐으니까 이게 판매가 되고 있는 영역이 사실 이제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잖아요. 온라인 매장에서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온라인 매장에서도 정확한 문구, 표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올해 이제 법이 좀 정비가 돼서 이제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법적으로 많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것이 시작된 것은 그렇게 길지 않죠. 법이 그냥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실.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러한 생각을 함께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을 시험적으로 먼저 할 수 있게 사실 그러한 작업들이 많이 돼야지 법이 나중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이라는 그 큰 틀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자발적 협약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들 너무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리사이클을 위한 자발적 협약, 플라스틱, 뭐 포장. 근데 많은 자발적 협약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그냥 시큰둥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슈 조금 좀 터지고 좀 하는 듯 하다가 그냥 싹 사라지고 뭐 그냥 그 쇼하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시민운동 NGO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기업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고 공무원들도 그런 마인드 있는 경우 많아요. 그냥 면피하고 좀 이렇게 바꿔보자.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들고 나왔냐면 사실 요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사회하고 그 기업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렇게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벌써 1기, 2기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시기별로 중요한 화두를 던졌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이제 한 장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발적 협약 1기, 2기, 그리고 자율인증의 관계 정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 협약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단체, 기업,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그 생활화학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그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1기 때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놓여지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서로 굉장히 그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저희 이제 부소장님인 그 김신범 부사장님께서 그때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됐죠.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서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도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러면 어떠한 게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라는 이 전체적인 큰 맥락을 제가 이제 어차피 이게 단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는 이건 큰 서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지? 그 뭐가 들어있지? 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리고 나서 이게 제품에 어떤 의미가 있지? 라는 큰 흐름이 1기와 2기를 따라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좀 쉽게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습기 살균제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화학물질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림 하나가 딱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뭐 화학제품 안전법 생겨서 전성분 얘기 나온 지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다 기업 비밀이었어요. 사실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랐고, 물건 살 때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성분 표시되어 있지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나열되어 있고, 그것도 다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정부도 몰랐습니다. 어떤 게 다 들어가 있는지. 다 기업 비밀이니까 레시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엄밀하게 해서 그냥 안전하다고만 하고 했겠죠. 사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은,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뭘 쓰고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게 더 사실이에요. 그 전에 있는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생산 따로 뭐 환경 안전 쪽 따로 제품을 이렇게 소비자하고 맞닿아서 안전 관리를 해야 되는 부서에서 이 생산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걸 자발적 협약 1기를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 전에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저는 이거를 이제 유독물 중심의 원료 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 법규에서 이제 화학물질 관리하는 게 있잖아요. 유독물로 지적되어 있는 화학물질 또는 뭐 대기법, 수지법, 수질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배출량, 그러니까 배출 이렇게 화학물질들 목록들이 있어요. 그런 목록들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출을 하게 된다면 뭐 해외에서도 그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화학물질 목록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라든지 또는 1차 벤더 조금 좋은 데로 이렇게 납품한다고 하면 그런 데서는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물질 목록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만 관리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관리하면 화학물질 되게 목록 많아. 막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에서 사실상 생활학 제품하고 연관돼 가지고 딱 그 제품 안에 들어가고 있는 화학 물질은 그다지 많지 않고요. 그것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 제품 전체에 이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화학 물질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이게 어떤 사고를 칠 수 있는 건지. 뻥뻥뻥뻥 구멍 뚫린 치즈를 저희가 먹었던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은 어떻게 하면 게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러다임은 무슨 어떠한 현상을 보는 큰 그림이잖아요. 그 사고 전체가 바뀌어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가 뭐 네모나타라고 밀었는데 동그란 걸로 인정하게 되는 큰 사고의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저는 생활학 제품은 당연히 유독물만 관리를 하고 그것만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가 변화되는 것이 자발적 협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그러면 생활학 제품의 모든 사용되고 있는 성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지도 지금 사실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이거를 확인하도록 한다라는 시민사회와 기업과 정부의 합의가 된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첫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19년 2년 동안 그 이제 어떻게 전성분을 공개를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찾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을 했고, 이에서 굉장히 큰 전성분을 공개하게 되죠. 전성분 공개라는 것은 사실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있는 거 당연히 그냥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성분 공개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고요. 대기업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사실 대부분의 생활학 제품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큰 기업 생각하고 큰 브랜드 생각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 중에서 이렇게 소비자와 맞닿아 있는 제품의 안전 관리를 하시는 분들의 그 회사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포션을 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사람도 적고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가 다른.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유독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를 해왔으니까는 사실 이게 화학이라든지 환경 보건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담당자분들은 그냥 요 일에다가 그냥 대외 관리 업무 혹은 다른 업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업무예요.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던진 거죠. 전체 제품에 대해서 보급망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런 일을 막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감이 오셨다고 해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사실 그분들의 노력이 있어서 이게 큰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발적 협약에 들어와 있는 지금도 참여를 계속 해주시고 있는 기업은 그만큼 노력을 저는 참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전성분 확인을 했을 때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해외 사례도 저 같이 참고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전성분을 확인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 게 해외에서도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캘리포니아하고 뉴욕하고 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세정제 중심으로 해서 전성분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 돼가지고 또 이제 그쪽도 최근에 된 건데 그러한 방법들을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하고 그런 거를 우리한테 맡게 들어와서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수준의 전성분 공개를 저희가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화학제품안전법이 제가 이제 19년 작년에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이 거기에 되게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자발적 협약을 저희가 얘기를 썼을 땐 자발적 협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저희가 만든 자발적 협약 가이드라인,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 사용하고 있는 성분을 다 이제 공개를 하고 이게 소비자한테까지 쭉 전달이 되도록. 그래서 초록누리를 들어가 보시면 환경부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생활학 제품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사이트인데 거기를 보시면은 그 전성분 공개 제품에서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지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서도 이제 전성분 공개라는 것이 포함이 돼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전성분 공개라기보다는 전성분 신고가 더 올바른 표현이죠. 안전확인 대상 제품에 들어가고 있는 신고 제품에 대해서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의무적으로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하게 돼요. 정부는, 이 기업은 이런 제품에 이런 걸 사용하고 있는구나, 라고 해서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모이기 시작한 게 19년이고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다만, 그 신고된 정보가 소비자들한테 바로 다 전달되는 건 아니고, 이제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의 전 성분 공개까지는 아직 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발전은 이루어졌고, 그러한 토대에 이제 자발적 협약의 전 성분 공개 그 노력이 같이 이렇게 그 일환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분이 이제 공개가 되고, 성분이 신고가 되고, 이제 쓴 제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이제 좀 알게 되니까 이제 드는 생각들이 이제 생각이 되죠. 하나를 얻었으니 이제 이 다음을 가야 됩니다. 이제 궁금해지는 게 생기죠. 자, 이게 지금 초록누리 사이트에서 전성분 공개 정보 제품인데, 이제 여러분 다 그냥 쳐가지고 검색하시면 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제품인데, 그냥 제가 임의로 한 제품을 하나 찾아서 봤는데, 보시면 이제 주요하게 들어가 있는 성분명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기본적인 용도 같은 거 다 확인이 가능하세요. 자, 되게 예전에 화학 시간 혹시 또 이렇게 배웠던 그런 물질들 막 이렇게 보이고, 탄산수소, 소디움, 수산화, 나트륨 등등등등.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얘가 그래서 진짜 이렇게 유해한 거야, 안전한 거야, 사실 이런 건데 요거만 봐서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하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걸 다 일일이 찾아서 검색해서 보기도 좀 어렵고. 다음에 이제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1기 때 전성분 공개를 했다면 2기 때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런 성분들을 확인을 했으니 이런 성분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이 실제 독성, 유해성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이제 저희가 2기 때 이제 19년도 지금 20년도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큰 일환이고요. 제가 이제 유해성하고 위해성하고 사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이런 그림 많이들 보시고 유해성, 위해성 많이 얘기를 들으실 텐데, 유해성이라고 하면은 지금, 화학물질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화학물질이라고 하면 독성, 쉽게 생각하면 독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독성이 어떤지를 이제 유해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 해자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해성은 이제 위험이라는 표현도 같이 이렇게 범용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리스크. 사실은 독성과 이게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와닿는 노출 간의 관계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둘이 함께 고려돼서 그것에 화학물질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에 대해서 위험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위해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안전에서는 리스크, 위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화학물질 보건 쪽에서는 위해성이라는 표현을 표준적으로 사용을 해서 저는 이제 위해성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유해성, 독성하고 노출하고 함께 고려해서 위해성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위해성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와닿는 그런 정도를 살펴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학물질을 포함해서 대부분 모든 정책, 특히 화학물질 쪽에서는 위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정책의 기본입니다. 사실 위해성이 얼마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이 화학물질이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영향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성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사실 기본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예시를 한번 좀 더 쉽게 좀 더 들어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어가 이렇게 바닷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상어가 발암물질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여러 가지 교통사고에서 지나가는 자동차도 될 수 있을 거고, 위험 요인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바다에 제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지금 하면은 사실 이게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니까 잠재적으로 제가 위험하지만 내가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위해성을 표현을 할 때
바닷속에 있는 상어 내가 안 들어갔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상어가 들어가고 있는 그 바닷가에 내가 헤엄을 치게 된다면은 그 상어로부터 내가 공격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생기게 되고, 그게 장시간 수영을 하거나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런 물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위해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생활로 화학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화학물질, 발암물질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을 작업장에서나 일생활에서 막 사용하고 그걸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된 거거나 조금 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아주 흔한 얘기입니다. 뭐 아주 오래되지 않았지만은 반도체 조립 공장에서 그냥 일용직으로 들어와서 있었던 분들이 메탄올로 세척하는 걸 하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전 지식 없이 들어가다가 실명이 돼가지고 60년대에서는 일어났던 일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위해성을 기본으로 관리하는 게 정책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위해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해성, 독성에 대한 정보를 되게 잘 알아야 되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노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함께 잘 알아야 되거든요. 이 둘을 잘 알아야지 정확한 위해성이 나오는 거고, 근데 문제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특징이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개발되고 그리고 또 안 사용되고, 흐름이 굉장히 로테이션이 빠른 게 화학물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현재 그 EPA 인벤토리에 들어가 있는 화학물질 수가 84,000종이 넘는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들이 이미 우리 세상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독성, 유해성 정보가 잘 확인이 되어 있냐? 그렇지는 않은 거죠. 특히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그 유해성 정보 자체가 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게 어떤 독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가 특히 잘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유해성 정보 자체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잘 합격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되고, 그나마 정보가 있는 것만 이제 위해성이 나오는 경우도 많죠. 좀 안타깝지만 정보가 있는 화학물질 같은 경우에서도 가습기 살균기처럼 저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흡입으로 됐던 흡입 경로에 대한 그런 흡입 독성 값이 또 잘 실험이 안 돼 있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정보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경구 쪽으로 들이먹는 거 실험들은 사실 좀 더 범용적으로 많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흡입에 대한 것은 이제 일정량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서만 이제 의무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그리고 뭐 경구 독성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은 예전에는 흡입 독성 실험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했던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흡입 노출, 흡입 독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생산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위해성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그래서 위해성에 대한 것도 신뢰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제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가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는 가장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얘기를 할 때 한 가지 화학물질이 특정 질병하고의 연관관계를 독성과 노출 용도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런 길은 목이 메이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이렇게 길이 됐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그 화학물질의 그 류는 화학물질은 한 가지 물질만 저희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활화학 제품에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물질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에 그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저희한테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물질이 동시에 노출되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위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과학적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것이 현재 위해성 평가라고 하는 우리가 가장 믿고 있는 정책적 근거 기반의 한계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위해성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적 기반이 돼야 되고 이것의 인과관계를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다. 아까 제가 상어 얘기를 들었어요. 발암물질 혹은 되게 독성이 되게 높은 물질들이 그 같이 수용을 안 하면 위해가 없어. 그러면 노출을 하지 않아. 그러면은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나? 결국 그렇게 될 수가 있겠잖아요. 내가 위험하지 않으려면, 위해를 받지 않으려면 상어하고 같이 헤엄을 치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제품을 써야 되고, 화학물질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근간에 들어와 있는데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죠. 노출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노출을 통제하지 못하니 상어를 빼자. 제품에서 그래, 꼭 필요한 거라면은 이제 제품에 들어와서 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좀 더 안전한 애로 좀 그런 걸로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을, 그런 물고기들과 함께 내가 수용을 할 수 있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저만 하는 생각은 아니고요. 사전 예방보다 이렇게 안전한 길을 찾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는 거죠. 그래, 위해한 원료들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인정하지만 그런 거를 되도록 줄이고 그렇지 않은 물질로 바꿔서, 혹은 그렇지 않은 물질들을 잘 선택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안전한 제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위해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소비자 문구 같은 거 잘 보시면은 잘 넘어가시게 됐지만, 환기를 해주세요, 장갑을 껴주세요, 마스크를 써줘서 이걸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노출을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거와 함께 이제 법 고시를 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요거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물질을 지정한 게 있고, 이런 물질을 사용하실 때는 이거 함량 이하로 낮춰서 이거를 사용을 하세요라고 하는 물질이 지정되어 있어요. 위해성 평가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물질이 특정 질병만의 인과관계를 따져서 이 정도 이하로 사용이 되면은 그래 위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있는 물질에 한해서만 그렇게 함량을 지정을 한 거죠. 물질 수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일이 그런 걸 다 검토를 해서 실험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내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1000여 가지가 훨씬 넘는 물질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규제가 되고 있는 물질 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셔서 물질 수를 한번 세봐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에서 떠나서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는데 그래 우리 노출을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상호를 빼줘. 좀 더 안전한 물질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면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비자는 진짜로 이런 각각에 되어 있는 물질들이 어떠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런 권리를 찾고 싶어. 그런 것을 보여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자이익이 자발적 협약의 핵심이 되는데, 소비자 시민단체가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요구를 했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들의 독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거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게 되냐. 사실 이거 굉장히 새로운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하고 길을 찾아보자라는데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보를 확인해서 이제 소비자가 그러면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독성에 대해 엔드포인트 독성 종말값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면 소통이 안 되고 오히려 혼란만 오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보를 가공하는, 어떻게 가공할지도 같이 평가하는 그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고요.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이제 연구소 들어와서 이제 길을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찾게 되는데, 사실 이런 방법이 국내에서도 흔치 않았고 외국에서도 흔치 않아서 이제 여러 가지
해외사라든지 이런 걸로 찾게 되면서 이제 그린 스크린을 이제 참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린 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국 클린 프로덕션 액션이라는 시민단체에서 그 전에 이제 EPA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을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만든 것처럼 만든 이런 유해성 평가 도구입니다.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게 좋은지. 그리고 이 평가 방법 자체는 그 EPA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해서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게 된 것은 그들이 어떻게 이 평가한 방법의 결과를 일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 부분을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CPA 그린 스크린은 벤치마킹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다양한 화학물질의 다양한 유해성들을 살펴보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을 한 다음에 벤치마킹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줘요. 그래서 A라는 화학물질의 뭐 발암성, 수생독성, 급성독성 이런 거 다 살펴봐서 그것을 다 통합해서 봤었을 때 이게 벤치마킹 1이다, 벤치마킹 2다, 3이다, 4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비자는 일반인은 이런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도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벤치마킹 1이래. 벤치마킹 1이 무슨 의미지? 사용하면 안 되는 거고 좀 이렇게 위험성이 있어서 좀 불가능하다. 벤치마킹 4래. 이거 굉장히 안전하네. 굉장히 좋다. 평가를 할 수 있고 알게 되고 이해할 수 있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시작점을 만들어내는 평가 도구의 그 체계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시스템으로 녹여내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큰 깨달음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발적 협약을 하면서 시민단체와 기업, 정부가 함께 이렇게 유해성을 생활학 제품에 들어가 있는 원료, 성분의 유해성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틀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 용어로는 생활학 제품 원료 평가 대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유해성 평가를 하게 되지만 이제 약칭으로는 그냥 원료 안전성 평가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체계를 쭉 이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학물질이 있으면은 다양한 화학물질의 유해성들,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죠. 유해성이라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독성이. 뭐 발암성, 생식독성, 뭐 내분비계 물질, 또 수생독성 해가지고 인체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4개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고 정보를 확인하고 각각의 그런 항목들마다 이 유해성, 독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살펴보게 돼서 그런 높다, 낮다를 각각 14개 항목마다 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다 합쳐져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하는 그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정리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그린 스크린에서 봤던 벤치마킹처럼 저희들 이제 관리 등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0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죠. 좀 난해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통합이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전 세계적인 시스템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 않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시스템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건데 저희가 호흡기 노출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흡입 독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습기 살균 때문에 들이마신다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공포가 어마어마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꼭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린 스크린에서는 화학물질의 노출 경로를 따질 때 사실은 노출 경로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독성 자체만 보니까 위해성 평가가 아니라서 이 독성을 볼 때 경구나 뭐 흡입이나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 중에서 이제 보수적인 값을 선택해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보시면은 소비자 노출 경로를 확인해서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에 대해서는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이 좀 더 엄격해져요. 그러니까는 분무기용 스프레이로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이런 물질에 대해서
흡입독성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흡입독성 정보가 없는 물질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더 만들게 되죠. 이러한 부분이 외국과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흡기 노출 제형하고 기타 제형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등급들을 구분하게 되죠. 이 등급의 정의는 이제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0등급, 1등급, 2등급부터 해서 4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0등급은 흡입독성 자료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에는 사용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고요. 1등급은 이제 유해성이 좀 심각하니 이거는 대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2등급부터 4등급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3, 4등급 같은 경우에는 양용하고 굉장히 안전한 거고, 2등급은 보통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유해성은 있지만 사용은 가능하다. 그러면은 바꿀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표현을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기준은 평가 방법을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생활학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 1100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만 특히 호흡기 노출 제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평가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 기준 자체가 굉장히 엄격한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흡입독성 정보 자체가 생산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렇게 평가가 안 돼 있는 경우보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등급이 제가 이제 매우 높은 건강 유해성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말고 대체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뭐, 쉽게 생각하면 발암물질이라든지 이런 높은 생식 독성들이 확인되는 건데, 다행히도 이런 물질들을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살펴보니 대부분 이제 비의도적으로 불순물 또는 이렇게 뭐 pH 조절을 하고 남았는데 미량이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 그러면 다 분해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좀 남아있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물질들이 확인이 되니 이런 것은 이제 바꿔가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자발적 협약에서 합의가 된 부분이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기업도 어떤 식으로 이것을 개선할 것지에 대해서 계획을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0등급, 이게 저희만 있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흡입독성 정보가 없는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처음에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을 좀 더 세분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사실은 흡입독성 정보가 없는 것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니까는, 흡입독성 자료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기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안전해서 물질이 정보 생산이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거는 너무너무 정보가 극명하게 확인이 돼서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독성이 있는 게 뚜렷하게 보인다라고 평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이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물 실험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그런 정보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흡입 독성, 특히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 추세도 굉장히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여러 가지로 단지 그냥 독성 정보가 없어? 흡입 독성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네? 이게 나쁜 거야? 라고 이렇게 하기엔 굉장히 모호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처음에 기준을 만들고 다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더 기준을 세분화해서 좀 찾아봐서 이제 저희가 추가했던 내용이 이제 흡입 독성 자료 제출이 등록이 아예 안 돼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등록을 안 했어.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을 안 한 사유를 좀 더 면밀하게 들어보자. 그래서 등록을 안 할 때 저희 화병법 이제 저희가 지금 물질을 이제 등록을 해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독성 정보를 정부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고요. EU 같은 경우에는 리치라는 법을 통해서 이미 이제 그게 다 완료가 되어 있고, 저희 화병법이 이제 그 시스템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등록 정보도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유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은 흡입 독성 정보를 등록을 안 했을 때 왜 등록을 안 했어요? 라는 이제 이유를 보게 되잖아요. 저희가 그런 걸 잘 살펴봤을 때, 이 물질은 이제 등록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어로졸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미세한 방울로 이렇게 사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흡입 독성 실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라고 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유가 있는 물질들을 확인을 했는데, 우리는
호흡기 노출관용 스프레이 분무기에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스프레이 분무기는 노출 실험 결과들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작은 단위로도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에어로졸보다 더 작은 나노 사이즈까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등록했던 사람은 그렇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흡입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건데 사실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사용이 될 수 있으니 이런 제품들은 스프레이나 분무기 같은 데 사용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등록했을 때 등록 면제 사유하고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틀릴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이거는 EU에 등록되어 있는 사유이긴 하지만 이런 물질이라고 하면은 국내에서도 이런 것은 사전적으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물질들을 먼저 출연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26종 정도가 나왔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게 26종 중에서 한 종을 제외하고 다 향이에요, 향. 향이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만큼 흡독성 정보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향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좀 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조금 더 이어서 연결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급 자체가 0, 1, 2, 3, 4 등급 중에서 0등급, 1등급이 되게 좋은 거고 4등급이 순위가 좀 엇갈린 거 아니냐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사실 그 말씀에 더 이해를 하고 근데 이제 이 등급은 사실 이렇게 관리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관리하는 기업에서 관리를 할 때 이것이 의미를 가진 거고 소비자들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고민을 하는데 금지, 심각, 우려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0등급이 뭐 그런 호흡기 사용 제품 금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초록누리에 그게 공개가 될 땐 그런 형태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급에 따른 그런 표현이 엇갈려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최대로 방지를 하려고 하고 기업은 뭐 요거를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등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고 소비자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문구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위해성 관리 평가 됐었을 때 그거를 동시에 그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적인 기반은 잘 마련이 안 되는데 이렇게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단일 물질 A라는 게 뭐 암을 일으키는 그 연관성이 나오잖아요. B도 이 암을 일으키는 연관성이 나오고 혹은 다른 질병이 나온다면 A라는 질병과의 관계에서 나왔던 그 위험도하고 B라는 것과 이거에 나와 있는 위험도하고 이렇게 합산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사용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생각을 한 거지 이게 뭐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복잡한 모든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물질과 질병과의 관계를 풀어내고 있는 그런 과학적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기법은 아직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평가 방법하고 미국 그린 스크린하고도 한번 저희 비교를 해봤어요. 동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되나 했더니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라는 걸 알게 됐죠. 이제 0등급 같은 경우 호흡기 노출 가능 제형에 대해서 흡입독성 정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저희가 엄격하게 그걸 살펴보는 걸 알 수 있었고 1등급, 2등급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평이하게 거의 동일하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3, 4등급에 갔을 때 환경 유해성 쪽에서는 그린 스크린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저희하고 살펴보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평가 기준을 만들 때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의 수준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의 원칙은 일단은 단계별로 간다. 그 중에서 중심은 인체를 중심으로 먼저 보면서 건강성의 유해성이 적은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환경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 유해성 자체를 다 배제하는 건 어려우니 그런 것도 일단 포함을 하되 인체 유해성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이거에 대한 기준은 계속 개선해 나간다. 라는 이런 원칙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어디 뒤지지 않는 훌륭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소비자 등급으로 다시 바뀌어서 아마 나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런 성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독성 수준이 있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각각의 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성을 알게 되니까 사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게 돼야 되는 것은 그러면 끝났나?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성분들은 사실 제품은 혼합물이에요. 여러 가지 성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독성이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함량을 다 알게 되면은 이 함량에 따라서 얘는 얼마나 되냐 이런 걸 알겠지만 함량은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레시피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다 공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함량 공개 안 되는 거 알겠어.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가 이 제품 기업에게 전체에 대한 이 제품에 대한 유해성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공개를 해라. 그런 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평가 방법 자체가 있습니다, 이미. 유럽 같은 경우에 CLP 라벨링에서 보면은 UN GHS 분류, 혼합물 분류에 따라서 그 표시를 하거든요. 똑같이 지금도 이미 MSDS 상에서 그런 걸로 표시를 해서 이 제품이 그 유해성, 독성 수준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분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이걸로 분류를 해서 이걸로 평가를 해서 이걸로 공개를 해달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제가 실제로 그 인터넷상에서 이런 자발적 협약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 안전 보건 자료 혹은 또 프로덕트 SDS를 찾아보시면 이런 정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해성 분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글씨 잘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다시 했는데 피부 감염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거는 혼합 여러 가지 성분들에 대해서 각각 유해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함량별로 했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제품의 독성을 의미하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어서 피부 감염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다 합쳐지니 나중에 이렇게 구분이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이 성분 정보와 함께 전체를 같이 보게 된다고 하면은 성분은 좀 이런 게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네. 괜찮구나.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는 이제 패러다임이 이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어요. 자,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전성분을 공개를 했고 이 각각의 전성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독성을 살펴보고 제품 전체에 대한 독성도 어떤 유해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이 다음에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소비자가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알게 되니까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이렇게 덜 유해한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이것을 정보를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가야지 실제 기업도 이런 것이 굉장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보다 유해성이 낮은 성분들이 사용되고 있는 엄격한 기준을 따른 제품, 그래서 자율 인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발적으로 서로가 합의되어 있는 기준 하에서 이것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시민단체가 기업이 그런 식으로 만들었는지 평가를 하고 정부와 함께 인증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소비자한테 보여준다면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을 때 이거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관심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품 유해성 분류 정보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제 이 다음 거를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향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흡입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실 저희에서만 이런 기준을 만들면서 이러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특히 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보다는 해외에서 이렇게 많이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향을 이렇게 해외에서 그 향료사들이 사온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희 제품에 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향이라는 것을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접하면서 알게 된 게,
오렌지 향, 그러면은 그 리모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렌지 향을 내려고 하면은 리모넨도 사용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막 겹쳐져서 하나의 큰 혼합물 하나에서 이 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 하나가 빠져버리면 그 향이 나지 않죠. 그 향이 나지 않으면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가요. 그러면 기업은 제품의 어떻게 보면 성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세척력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소비자의 기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수도 있다. 굉장히 이 향을 선호하는 생활학 제품의 향이 소비자의 구매하고 엄청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되는데, 그 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 향에 대해서 이걸 향을 빼거나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큰 노력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기준도 없으니까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런 주장을 해서 하는 게 기업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영등급 특히 향료물질 25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도 단시간에 이렇게 변화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실 이제 시민단체 분들도 협약에 같이 해주시는 그 분들도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해주시니까 단시간의 변화는 어려워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하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런 로드맵을 만들자라는 고민도 같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 특히 향 문제에서는.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운동의 영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은 저희가 환경정의가 이제 가장 먼저 2016년에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저희 연구소에서도 실제로 향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는지 제품별로 다 분석을 해서 이런 레포트를 냈었는데요. 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들한테 지속적으로 알려야 될 노력은 저희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문제되는 물질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비의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가지고 미량이라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드는 게, 뉴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일사다이어디옥신에 대해 가지고 이런 생활학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한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2023년부터 함유량을 1ppm 이하로 이렇게 줄이도록 했거든요. 일사디옥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는 것처럼 발암 물질에 그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부러 넣는 건 아니에요. 계면활성제의 부산물로서 이게 비의도적으로 함유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함량이 사실 안전한 수준이 아니라는 인식들을 하게 된 거죠.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환경 시민단체에서 이슈를 한 건데, 실제로 이렇게 제품을 다 수거를 해가지고 일사디옥신에 대한 함량들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해요. 그랬더니 30ppm, 50ppm 이렇게 높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다는 것이 나오고, 제품이 80개인데 65개가 나오니까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뉴욕이 이제 선도적으로 이거는 1ppm 이하로 줄이도록 하라. 그래서 이제 개선을 해가는 거죠. 그러한 관심은 우리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EWG 방식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EWG 방식이 신호등 체계에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앱에서 이미 이게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평가 방법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냥 다 쓰시거든요. 일단 EWG 방식에서 이제 스킨딥 방식을 여러분 대부분 소비자분들이 다 그걸로 인식을 하시는데, 스킨딥은 이제 화장품에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고, 생활학 제품에서는 이런 평가 방식 외에 EWG가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평가 방식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스킨딥이
옳다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해를 할 때 사실 봐야 되는 게 저희가 흔하게 보는 것은 이걸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면 안전하고 이것은 불안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요거 외에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게 데이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낮은 유해성 점수하고 보통 이상의 자료 가용성이 있는 경우에 이게 좀 더 적절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돼서 무조건 이 1, 2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자료가 굉장히 없다고 해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안전한 성분 물질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민을 해서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앱 같은 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것만 보여서 이거에 대한 정보 없이 이건 안전하니까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버젓이 생활학 제품에서도 다른 평가 방법을 별도로 개발을 했는데 생활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원료들도 스킨딥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부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그 EWG 공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활학 제품 이 평가 방법은 또 어떠냐라는 걸 살펴보면 이 평가 방법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래서 EWG만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이 공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사실은 이거는 아직도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사실 범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히려 스킨딥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옳다 그르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건 과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해서 바르게 사용하는 건 필요하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일단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재미없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정보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는 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생활화학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의 패러다임이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그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시민단체 분들도 있고 많은 연구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러한 변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독성 실험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이렇게 다루는 정보는 동물 실험 정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생식 독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수컷인지 암컷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범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다양한 성별이라든지 인종을 고려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에 그런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 결과를 그대로 갖다 쓰다 보니까는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다 갖다 쓰지는 못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동물 실험을 하게 돼서 그게 성별의 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중에서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값을 갖다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불순물이 아주 미량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돼서 실질적으로 건강상에 위해를 끼치는 그런 물질은 아니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 금지 쪽으로 가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도록 공급망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산부탄디엔 같은 경우에는 프레온 이렇게 저희가 스프레이 뿌릴 때 그 추진체에 같이 이렇게 만들면서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렇게 좀 파이프 관리가 좀 엄격하게 되는 것을 갖다 써가지고 그런 게 안 들어가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말씀해주신 조진희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분에 뵐게요. 네, 저는 지금 환경정의에서 유해물질 대기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수경 활동가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유해물질 운동이 이제 2년 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싶으시면 옆에 계신 조주희 박사님의 찬스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정의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셔서 이제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환경정의는 이제 유해물질 운동을 꽤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이 좀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제조할 때부터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유통마트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유통마트에서 유해성이 높은 제품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판매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전관리가 또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기가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까 조준희 박사님께서 그 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건 2018년에 그 향 가이드북이 만들어지고, 또 향과 관련돼서 시민들과 향의 위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좀 떨려서, 제가 자체적으로 좀 퀴즈를 내보자면, 지금 아래에 이제 사진이 보이시나요, 혹시? 되게 귀엽게 생긴 아이가 반쪽만 나왔는데, 요즘 이제 셀카 모드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네, 베티는 네, 모두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옆에 문구가 좀 잘려 있습니다. 그 문구를 완성해 주시는 분에게 선물 주시겠죠, 금자쌤? 네, 그럼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 선물과 네. 다른 선물이 나갑니다. 아, 왜냐면 정말요? 강사님 네. 직접 퀴즈를 내주셨기 때문에 네. 더 좋은 선물이 나갑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일 먼저 어떻게 2명 뽑고 네, 2명 좋습니다. 2명 2명? 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네. 잘려있는? 지금 베티가 이제 PVC 프리 캠페인도 좀 펼쳤지만, 이제 비스페놀 A가 없는 영수증을 이제 그런 캠페인도 좀 펼쳤거든요. 제가 이제 발설할 뻔했어요. 그래서 BPA 없는 이제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는 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화시키고, 또 그것을 바람 행동과 같이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 의식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정말 수많은 화학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미 이제 들어서 알고 계시잖아요. 매년 화학 물질 수는 계속 개발이 되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화학 물질 수가 도대체 몇 개나 될까 정말 궁금할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 그게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봤고, 거기에 87% 정도의 응답자가 불만족스럽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초록누리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초록누리에 가면 거기에 이제 화학 물질 정보가 쭉 나와요. 근데 그 화학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유해성이 있는지를 사실 파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조각난 정보들이 이제 좀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좀 유해한지를 알 수 없다는 그런 문제 의식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행동일까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좀 활동을 한 바가 있고요. 새로운 제품 유형은 사실 또 좀 이야기를 다 이제 뒤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했던 활동이 이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문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좀 모아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활동을 좀 펼쳤는데요. 우리가 이제 자주 마시는 그 커피 봉지죠. 커피 봉지를
이제 보통 뜯어서 커피를 넣고 뜨거운 물을 넣고 이제 적게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 이제 집에서는 그런 행동을 안 하실 텐데, 만약에 이제 스푼이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보통은, 네, 이거를 돌돌돌돌 말아서 열심히 저으시죠. 네.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떤 면으로 졌는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아무도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한 채, 네, 적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안 뜯은 면으로 한다면 이 겉에가 이제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뜯은 면을 보면 그 안쪽에 이제 금속 성분과 염료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뜯은 면으로 적게 되면 이 세 가지 이제 화학물질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안 뜯은 면으로 하면 이제 그 플라스틱 코팅 그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떤 것이 안전하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요. 이것으로 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습관에서 어떤 방식이 나에게 안전한지를 계속 이제 고민하시면서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좋겠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설명드릴 영상에 좀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이 영상을 보신 어떤 분이 또 질문해 주신 게 있어요. 그 라면 봉지에 혹시 뜨거운 물을 넣어서 끓여 드셔보신 적 뽀글이. 있나요? 네, 뽀글이라고 하죠. 군대에서 많이 하고, 저도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네, 이렇게 가끔씩 친구들과 이제 뭐 해먹긴 했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다른 맛이 있어요. 사실은 다른 맛이 안 가도 화학물질 맛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봉지는 사실 이 그 커피 봉지와는 좀 다른 재질로 되어 있다곤 해요. PE와 PP 그리고 알루미늄의 이제 겹겹이 이제 필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P와 PP는 그나마 조금은 안전할 수 있지만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원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질문하는 나무라고 하는 그 이제 플랫폼을 좀 운영을 했었어요. 거기에 생활 환경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하면 전문가가 답변을 해주는 이제 플랫폼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을 좀 볼게요. 마스크에 전해수기로 만든 차염소산소 나트륨 아님을 뿌리고 6시간 이상 건조한다면 소독제 성분이 다 날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되게 독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왜 마스크에 살균제를 뿌리며, 그것도 전해수기 혹시 아시나요? 어떤 것인지? 네, 아니요. 전해수기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서 그 살균수로 이제 변하는 그런 제품인데요. 시중에 작년에 정말 많은 전해수기가 좀 팔렸고, 그래서 이 유해성 논란이 사실 좀 있었어요. 어떻게 물로만 이게 살균수가 될 수가 있느냐. 그럼 이 살균수로 뭐 마스크에도 뿌려도 되냐, 동물에도 뿌려도 되냐, 어디 뿌려도 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번 연도 1월에 한국소비자원에서 15개, 시중에 나와 있는 15개 제품을 가져다가 조사를 했어요. 이게 살균에 대한 효과가 실제로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13개 제품이 물로만 이제 이 살균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효과가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새로운 방식의 그 화학 제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험 기준이 정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시험 기준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이제 그 발생되는 어떤 상황을 놓고 시험한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조건에서 시험을 하고, 그래서 살균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광고를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기물이 존재하는 실제 환경에서는 수돗물만으로 살균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좀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것으로 이제 마스크를 소독한다는 건 사실 마스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회용이잖아요. 거기는 세균 번식도 이루어지고 또 이제 오염이 되면 그리고 정전기 발생이 이제 적어지거나 이러면 그 마스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뭐 여러 번 사용하기 좀 힘든 상황인데요. 그것을 오랫동안 여러 번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독창적이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전한 방식이 무엇일까? 새로운 방식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자라고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살균 터널이라는 건데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어떤 게 저는 딱 떠오른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통과하면 이제 살균이 막 된다라고 해서 저기 이제 성동구청에서 되게 그 빠른 시기에 그 코로나19 이제 방역을 위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 되게 광고를 했어요. 우리 정말 이렇게 선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기사에서는 이 방식이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흡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그 이제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어떤 분이 이런 살균 터널을 사용해도 되는지 작년 11월에 이제 질문을 하신 분이 있고 또 답변을 거기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달았는데요. 이게 살균 터널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피부, 눈, 호흡기를 자극하거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증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 성동구청에 전화해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으나 제가 게을러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혹시 네, 다른 분들이 좀 확인해 주시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제품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영상을 10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경정의의 슬기로운 화학생활이라는 이제 영상을 만들었고 사실 우리가 기존에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너무 주로 쓰다 보니 문제의식 없이 화학물질 혹은 화학제품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안전하게 사용하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제품 뒤에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사용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글씨도 조그맣고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읽을 생각 사실 안 하잖아요. 저도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읽는데 거기에 사실 답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튜브 환경정의에 들어가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니까 네,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네,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화학제품 잘 써보자라고 우리가 권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아까 위해성도 얘기했지만 그 노출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해서 화학 제품을 덜 사용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생화학 제품 다이어트 수기 모집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하셨지만, 네, 저는 나름대로 계속 이런 활동을 좀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진을 보면서 빨리 여름이 와서 정말 공원에서 햇살을 받으면서 시원한 맥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또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눈에는 이게 시원한 맥주로도 보이지만 그 맥주를 담고 있는 컵이 좀 보이시죠? 이 컵을 보면 일회용 컵이에요. 일회용 컵이고 보통 뭐 페트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문제, 뭐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있겠죠. 뭐 이게 자원순환의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화학물질과 관련돼서 사실 여기 이제 프탈레이트 가스제가 들어간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물질은 남성 호르몬을 저해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회용 컵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다른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여기 자외선 차단 물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밖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자외선 차단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자외선 차단 물질은 그 자체로도 생태계 교란을 좀 일으키는 물질이기도 하고 뭐 갑상선이나 신경독성 물질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작년에 이제 안 그래도 손소독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인식조사도 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 손소독제는 손에 바르는 거고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게 휘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부 독성에 대한 이제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휘발되면서 흡입이 될 경우에는 그게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그 조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르는 것도 휘발되는데 뿌리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뭐 6시간 이상이 되면 이게 마를까요? 라고 했지만 어떤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 뭐 6시간이면 괜찮고 어떤 것은 8시간이면 괜찮고 이렇게 답해 드릴 수 없잖아요. 게다가 마스크에다가 뭔가 이제 어떤 액체를 뿌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정전기 발생에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오히려 세균의 번식을 더 이제 촉진시키는 방식이 아닐까. 또 흡입할 수 있는 게 만약에 날아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런 알코올이 또 이제 그 호흡기로 흡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내용들이 또 다른 영상을 또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아직은 3편이지만 올해 좀 더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 고혜미 작가님과도 좀 같이 협업을 한 건데 이제 유해물질 전문가가 알려주는 유해물질 피하는 꿀팁이라고 해서 유전유꿀 이름 저와 고혜미 작가님 같이 지었고요. 그래서 이게 3편을 한번 보시면 이건 사실 안전하게 사용하자라기보다 오히려 덜 사용하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쁘니 덜 사용하자라는 그런 이제 영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가지 영상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일 텐데요. 차가운 걸 넣었을 때 그게 이제 뭐 용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수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주준희 박사님한테 혹시 이견이 있다면 말씀을 이따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사실 플라스틱을 뭐 이제 전자레인지에 또 돌리거나 뭐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절대 뭐 PP는 안전하니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사실은 이제 이 계속 플라스틱이 영원히 안전하지 않거든요. 뭐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함으로써 뭔가 이제 계속 기스가 나고 기스라는 표현이 부적절한가요? 네, 아무튼 그러면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화학물질 하면 우리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 계속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화학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었던 그 건강의 위험성, 그리고 또 이게 대기나 토양, 그리고 수질 오염,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나에게 노출을 줄이기 위해, 유해성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도 제품을 덜 사용하고 화학물질을 덜 사용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생태계를 위해서도 덜 사용하자라고 시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올해 활동은 그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 유생용품을 되게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씻어내는 제품부터 손 소독제 그리고 이제 집안을 닦기 위해서 뭔가 이제 더 많은 세제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게 이제 우리 환경에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좀 알아보고 그것들을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현장에 좀 배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나 사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이 손소독제를 꼭
해야만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뭐 이렇게 방역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 이제 장려가 되고 이게 얼만큼 사용했을 때 그나마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도 없이 계속 그런 게 이제 장려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오래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아까 뭐 살균 터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예를 들면 그 이제 뭐 마스크를 소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케이스에 항균을 넣는다든가 뭐 이런 제품들이 계속 이제 되고 있고 또 심지어 공기를 소독한다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목걸이 그런 제품들도 좀 나와서 이제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왜 이제 뭐 유해한지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시민소통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전관리 방안을 위해서 이제 내용에 따라서 토론회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포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FTA에서 그 광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건 손 소독제거든요. 손 소독제에 이제 작아서 보이진 않지만 거기 사용을 이제 그 세균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워싱을 하는 건데 다만 물이 없을 때만 사용해라 라는 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 손소독제에는 이런 문구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손이나 피부 등을 이제 살균하는 목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것만 있지 어쨌든 이 FDA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물이 있다면 세정제, 그러니까 비누죠.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라. 손소독제보다는 그런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이제 그 환경 강사님들 몇 분 하고 그 살생물 처리 제품, 이제 조사 중이에요. 거기 이제 항균, 뭐 살균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을 좀 광고 문구를 좀 찾고 있는데 이제 어느 매장에 들어가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기 항균 제품이 안 보이는데 혹시 항균 제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항균 제품은 없지만 친환경 제품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은 항균하면 위생에 좋고 또 친환경적이고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살균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균을 죽이는 것이고 그것이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체에 무해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항균이 들어간 제품이 나한테 좋은 거야. 우리한테 좋은 거야. 는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올해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런 정보를 계속 만들어내고 또 시민사회와 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같이 모금함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일일이 댓글을 되게 소중하게 달아주셔서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좀 가져온 거고요. 이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래서 이제 유해 화학물질 저감 운동을 하는구나를 같이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가져온 게 있고요. 마지막에 저에게 이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시바견이 100원을 주시면서 멍멍으로 이제 힘내세요. 이제 응원을 해주셔서 가장 이게 빵 터지게 하면서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가치의 그 환경정의를 검색하셔서 이것도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짧은 시간 제가 많이 오버가 됐나요? 네, 어쨌든 그 화학물질 아까 이제 안전관리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계속 시민사회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도 이런 화학물질을 저감해 나가자 우리가 덜 쓰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활동에 또 여기 바람행동 이제 같이 함께하고 계신 분들과 또 함께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소에서는 이 평가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환경단체에서는 그래서 덜 쓰는 것들, 이런 정보들 덜 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법들, 더 근본적인 방법들, 그리고 화학물질이 안전성뿐만 아니라 생태계라든지 환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연결되는 것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안전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 이 지구가 안전한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환경단체가 그 부분까지 짚어주는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이 오늘 구독과 좋아요부터 같이까지 계속 PR하셨어요. 여러분, 뭐 환경적인 후원도 좋지만 안 된다면 같이해서 응원하면서 멍멍만 봐도 눈물을 흘린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응원해주시고, 너무 시간 많이 뺏어서 죄송해요. 다음 마지막 4강은 플라스틱 얘기입니다. 홍수열 선생님이 오시는데요. 쓰레기 박사. 홍수열 선생님께서 이번에 플라스틱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플라스틱이 화학산업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플라스틱 산업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산업 얘기를 플라스틱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뵙고 점심 맛있게 드세요.